여고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꽃, 화, 모양, 양, 해년, 빛날 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던 시절을 뜻하는 단어 화양연화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요 제목이 그 도연명의 시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해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표현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원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화양연화라는 사실 제목이 너무 멋진, 너무 멋있죠. 네, 멋진 제목마저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지난 에피에서 조 셰프님께서 이제 아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 영화의 발굴 작업을 진행해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원우 씨가 지난번에 이제 왕가위에 대한 인상과 네.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을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줄거리 정도 이야기하고, 네. 근데 난 재미없더라. 여기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번 시간에 저의 어떤 감상을 조금 네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잼과 노잼으로 나눈다면 단연코 노잼입니다. 아, 단연코 네. 노잼이다. 단연코 노잼이고 단호하게. 3번, 4번을 봐도 이 영화가 도대체 무엇을 어. 말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 영화가 왜 도대체 재개봉을 하고 리마스터링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하는지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고민을 했어요. 고민.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영화를 이제 제가 고찰하는 과정을 좀 거친 거죠. 네. 방송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또 이 영화를 내가 맡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고민의 시작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는가. 그래. 그랬어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영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런데 별로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1시간 40분짜리밖에 안 되는 영화인데. 근데 너무 이벤트가 없어. 뭐 심각한 갈등도 없어. 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계속 포착하고 있고 네. 상상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고뇌를 그냥 감각적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네. 사실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물론 영화적인 미장센 대단히 특별하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좋다고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 묻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있을 거예요. 허세 섞인 감정들이 좀 네. 있어서. 근데 그렇지만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넓게 사랑받는 건 어떤 한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떤 금기시되는 인간의 감정 아닐까. 어...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게 네. 인류 문명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대단히 그 사회와 시대의 이념들이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건 앞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겠다는 대단한 선언이거든요. 공식적인.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 제도를 지켜갔기 때문에 인류가 이런 문명을 일궈 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회적 합의를 하고 애써 지켜가는데 앞불싸 다시금 나를 뭔가 익사이팅하게 해줄 네.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네. 순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요 감정의 이끌림대로 그냥 가면은 난 이제 짐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난 인간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거 하면 나 이제 동물이나 다름없다. 네. 요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애틋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니까. 네. 근데 제가 이게 단순히 결혼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모든 사람이 뭐 불륜이나 바람이나 제가 이런 걸 얘기하고 뭐 그걸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다만 우리는 인간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포비아가 있다는 거죠.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포비아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책임이 인간을 속박하는 면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우리의 장구한 세월 속에서 아름다운 구속이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뭐 결혼을 예로 들면 네. 우리가 살면서 뭐 불안하고 아득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네. 불확실성이라는 거 앞에서 때때로 도망가고 싶어질 때의 감정들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 일단 숨고 싶은 게 우리가 답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불륜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말하는 게 네. 잠시 피하고 싶은 인간의 나약한 마음. 네. 그걸 드러내고 포착하고 있다.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어떤 불륜 행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이 정말 찐사랑이다가 아니라 그렇지. 나도 내가 지금 내 일상의 권태에서 뭔가 리프레시 되는 순간에 나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
이게 어떤 감각적인 연출이랑 같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애틋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사 중심으로 보지 않아도 네. 이 영화에 대한 감정을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 같은 사람 말고 저같이 이야기를 막 해줘야 되고 막 이념이나 신념도 되게 좀 의지적인 게 좀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나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이유를 추측해봤고 네. 또 두 번째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축으로 좀 살펴봤는데 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공용 공간을 피해서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피하는 공간들이 좀 나와요. 두 사람만의 독립된 시간을 갖는 공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하나는 노포 국수집이고 좀 다른 하나는 이제 호텔 2046호실. 20469. 네. 이게 뭐 나중에 영화로도 또 이어지죠.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썰이 있어서 제가 보는데 네. 2046이라는 숫자가 홍콩의 자치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네. 홍콩이라는 지역이 근대화의 물결, 뭐 제국주의의 심화 속에서 네. 1차 아편전쟁 때 1842년에 난징 조약을 하면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식민지로 내어주거든요. 네. 그러다 공식적으로 1898년에 영국과 청나라가 맺은 홍콩 조차권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결국 1997년까지 홍콩을 영국이 운영하게 됐었던 네네네. 거죠. 그리고 이 조차권이 97년에 끝나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돼요. 음. 근데 이때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은 되는데 이 반환에 대한 협의를 했던 협정이 또 있어요. 너무 자세하죠. 근데 이게 50년간 일국 양제 시스템을 가져간다. 홍콩이라는 지역. 네네네. 일종의 일국가 이체제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요게 그러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2047년이에요. 2047년이 이제 끝나. 네. 그럼 2046년에 홍콩과 영국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제 영국은 거의 조금도 간섭할 수 없어요. 물론 네. 지금 시진핑의 시대에서는 이걸 더 가속화하고 있지만 네네. 뭐 홍콩에 대한 민주화 탄압 이런 거 뭐 별개로 네. 이야기해도 이미 1990년대에 요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97년에 반환이 됐고 2000년에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홍콩이 지금의 홍콩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 불안한 시점을 홍콩 영화인들은 아주 문화의 직면에서 문화의 맨 최일선에서 네. 알랄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포섭되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영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게 지금 왕가위의 어떤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네. 왕가위는 홍콩 사람이니까 이 홍콩에 대한 이 애틋한 정서, 요거를 이 영화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가위의 어떤 대표적인 아비정전이나 중경삼림이나 뒤이어서 나오는 2046 그리고 화양연화까지가 다 같은 세계관으로 지금 엮일 수 있더라고요. 이른바 왕가위 유니버스인데 네. 이건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공부한 거예요. 발굴이라기보다는 전해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왕가위 감독이 사실 집중하고 있는 건 2046년의 감정이다. 2046호실에 들어가서 예리하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2046년의 감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예정된 이별이 존재하는 홍콩과 그 영국을 네. 빗대어서 이 두 주인공을 결국은 갖다 놨고 그들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영화 마지막에서 결국 헤어지고요. 결국 홍콩과 영국으로서 분리되고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결국은 홍콩이라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영화인들의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영화다라는 걸로 제가 약간 참고하고 다시 고민하고 했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화양연화라는 제목의 의미가 어떤 삶이 꽃이 되는 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홍콩 영화인들한테 그리고 홍콩 영화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에게 홍콩 영화의 어떤 최후의 절정 마지막 만찬같이 느껴지게 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양연화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나한테는 결론은 노잼이야. 이미 사실 홍콩 영화가 많이 좀 쇠락을 했죠. 쇠락했죠. 이미 그 상당히.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정말 급속도로 쇠락했죠. 네네네, 실제로. 네. 근데 되게 독특한 감정이네요. 하신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네, 그렇죠. 원래 중국이었던 게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오히려 그걸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감정이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추측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홍콩에서 그렇게 그쵸. 자유를 맛본 분들은 다시 그 뭐
독재나 네.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어렵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네. 홍콩 영화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불안함. 만약에 왕가위가 근데 맞는 것 같거든요. 2046이라는 작품까지 만든 거 보면 그러게요.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불과 10몇 년 뒤에 20년 뒤에 네. 지금 홍콩에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닐까.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이 얘기.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홍콩이라는 땅을 둘러싼 지역을 둘러싼 이해까지 하시고 화양연화를 다시 보시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왕가위 유니버스를 다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들으면 네. 이 얘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양연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렇죠. 캄보디아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캄보디아의 그 쇠락한 앙코르와트인가요, 거기가? 그렇죠. 그걸 쫙 보여주면서 그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와 비밀들이 이렇게 흔적만 남은 채 그 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죠. 뼈대만 남아있는 그걸 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어떤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듯한 양조위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게 왜 갑자기 나오나? 저 장면 뭐야라고 싶거든요. 저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왕가위가 친절하지 않아. 하나씩 다 설명해주지 않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게 감상의 폭을 넓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아주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좋죠. 인물 이제 뭐 2명을 그냥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주모은과 저는 뭐 사실 진부인.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뭐 분량 때문에 네네. 오늘 뭐 이렇게 너무 짧아질 수도 있어서 제 감상만 얘기하면 그래서 왕가위의 대표적인 페르소나로 꼽는 게 장구경이랑 양조위더라고요. 네. 두 사람 다 잘 아시죠? 저도 뭐 그래도 나름 꽤 친숙한 특히 네. 양조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네네. 원호 씨가 약간 양조위 인상이 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차피 저희는 안 만날 거니까 우리. 유튜브 해도 가면 쓸 거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장구경과 양조위. 왜 왕가위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을까? 글쎄 왜 그랬을까? 왕가위였다면 그냥 생긴 게 마음에 들어서였을 수도 있을 것 그치, 같아요. 워낙 외모를 좋아하는. 워낙 그 비주얼에 외모를 좋아한대. 특화된 사람이니까. 말을 이렇게 유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데 조세프님도 유려하게 하세요. 조려하게. 전 되게 눌변이라는 걸 다시 느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외모에서도 네. 이 두 배우가 정말 매력을 발휘하는 부위가 둘 다 눈이거든요. 그렇죠. 장구경의 눈과 양조위의 눈은 참 다 의미가 각자에게 좀 다르지만 네. 둘 다 눈이 매력적인 배우인 건 분명해요. 맞아요. 눈동자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많은 얘기를 전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네네.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장구경은 뭐 제가 왕가위의 영화가 아닌 다른 장구경의 작품들을 봤었을 때 뭐 패왕별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영웅본색이나 뭐 그렇죠. 되게 맑고 순수한 그리고 허망한 슬픔의 눈빛이 좀 느껴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양조위는 어떠냐면 이건 제 인상인데 좀 반듯하지만 비열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씩 맞아요. 말 잘 듣지만 좀 일탈하고 타락할 것 같은 약간 세파에 그래도 좀 찌든 듯한 약간 되게 스마트한데 변태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양가적인 감정이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양조위가 갖고 있는 배우의 아주 큰 그 매력인 것 같거든요. 반전 매력. 그러면 이제 좀 장만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 여자 주인공인 마르고 날씬하고 되게 여리한 체구고 근데 이 배우도 되게 동양적인데 이 광대가 좀 동양적인 이유가 좀 광대가 좀 있잖아요. 장만옥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야기하면서 내 광대를 만졌네. 그래서 저는 장만옥은 저기 광대에다가 팬들의 사랑을 받아서 다 넣어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봤어요. 되게 광대가 참 예쁘게 도드라졌다. 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똘망똘망한 눈빛. 그렇죠. 굉장히 총명해 보이는 눈빛이 있는데 약간 고양이상이고. 그렇죠. 근데 가련해 보이고. 그렇지. 한편에선. 그리고 막 갑자기 이상하게 치파오인가요? 치파오. 그걸 엄청 입고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 입은 치파하고 22벌이에요. 엄청나게 계속 이걸 입고 나오는데 나는 이게 그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 보다 보면 왠지 그 치파오에서 갑자기 뭐 필살기 쓸 것 같은 거야. 이게 뭔가 이렇게 불안불안한 뭔가가 있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양조위나 장만옥이 뭔가 둘 다 양가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반듯하지만 뭔가 그리고 섬세하지만 뭔가 돌출적인 뭔가가 나타날 것 같은 이 불안한 인간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사람들이 어떤 금기시되는 마음에 네. 대한 잘 긁어줬다 가벼운 부분을 이런 각도에서 설명을 드릴 때 했던 표현으로 우리 인류가 사회가 바라는 이념은 좀 사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인간의 속마음을 표현해내는데 상당히 탁월한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를 그 캐스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게 그 사람들이 단순히 감각을 떠나서 그 캐릭터들이 배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맞아. 서사를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연출에 있어서 연출력에는 캐스팅도 포함된다. 그리고 맞아. 이 좋은 배우들한테 뭐 디렉팅도 했겠지만 배우들이 발산하는 이 스펙트럼이 단순히 대사를 잘 치는 것, 발음이 좋은 것을 넘어서는 이 아우라가 좋은 배우들이 있구나. 이 아우라가 좋은 배우 2명이 양조위와 장만옥이었다. 적절하게 캐스팅을 한 덕에 이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그냥.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2인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네, 가져가거든요. 큰 힘을 발휘해서 가져가는 게 배우의 힘이 오롯이 돋보이는데 맞아요. 근데 감독이 죽지 않는다는 게 이 영화의 아주 큰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세 가지 불꽃이 빵빵 터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축구로 따지면 브라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수비도 잘하고 공도 잘 넣고 패스도 잘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팀이 잘 되지.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럼 팀이 잘 되죠. 그럼 팀이 잘 되지. 다 자꾸 WC 생각나네. 저도 그래서 이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 되게 첨언을 하자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 같아요. 일종의 한 줄 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잉과 절제가 저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교차되고 있는. 좋은 표현. 그 과잉과 절제도 일종의 양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각적으로 일단 좀 과잉이거든요. 이 영화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만옥이 이 영화에서 입고 나온 칩하고 숫자가 22벌이에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인데 러닝 타임이 99분이거든요. 그렇죠. 99분을 22벌로 나누면 4분 30초마다 한 번씩 바꿔 입고 나오는 거예요. 5분에 한 번씩 입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영화가 또 조명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화려하거든요. 그 빛깔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어느 부분에서는 좀 과할 정도로 절제를 하냐면 청각적으로는 얘기를 잘 안 들려줘요. 맞습니다. 대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건 뭐 절제라기보다는 거의 결핍에 가까운데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과잉인데 언어적으로나 청각적으로는 결핍이고 좀 불친절하죠. 그래서 뭔 내용인지 이게 한 번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계속 곱씹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 이 과잉과 결핍의 이 언밸런스가 좀 오히려 서로를 부각시켜주는 거죠. 아니 시각은 이렇게 화려한데 청각은 별로 없네. 뭔가 더 있겠지. 또 관객들을 되게 좀 독특한 어떤 감각적인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이 영화를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정말 극장에서 보면은 또 더 다르거든요. 사실 맞아요.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영화만의 독특한 지점이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영화가 슬로우를 많이 써요. 그렇죠. 화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되게 이 영화 주인공들이 아주 사소한 눈짓이나 손짓이나 손가락의 이런 움직임 같은 게 슬로우로 딱 걸려가지고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우리의 관객들의 삶의 순간에도 이거를 슬로우로 봐야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쵸. 일종의 가능성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주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화양연화가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이런 CF 같은 순간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그래서 그 샤워하고 일종의 그런 거죠. 자기를 씩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랑 전 이거랑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냥 생활 공간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쵸. 장만옥은 그냥 거기다가 그릇에다가 국수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치. 슬로우를 거는 장면이 다른 게 아니야. 맞아. 국수 받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멋지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도 더 멋져진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인스타그램 말씀을 드렸는데 인스타그램 하면 이 세상이 실제보다 더 멋있는 부분들은 추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깔과 뭐 외모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빼곡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보고 우린 좋아요를 누르고 그걸 좋아요를 누르면서 좋으니까 좋아요를 눌렀던 거겠죠. 이전보다 뭔가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조금 더
근사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게 너무 과잉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해질 수 있는 거지만 이 화양연화가 나왔던 시대에는 아직 SNS가 나온 시대도 아니었고 네. 이런 시각적인 그다음에 생활적인 부분을 비춰주는 이런 연출법이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종의 저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좀 매력으로 연결됐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이제 왕가위의 애상과 네.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금기에 대한 호기심을 다뤘다는 측면에서 네. 이 영화가 사랑받는다. 뭐 홍콩 영화인들의 어떤 애상과. 네. 그런데 원우 씨 얘기 들으면서 네. 저도 이 영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줄 평을 네. 사랑의 밀당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썼거든요. 밀당. 네. 그러니까 다 말로 전달해주면 원우 씨가 청각이 되게 청각적 요소가 결핍돼 있다, 네네. 결여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네. 다 들려주면 재미가 없는 거야. 다 보여줘도 재미가 없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 설명하는 순간, 사랑을 다 설명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게 될 수 있거든요. 감정이란 게 참 미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네. 그래서 밀당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왕가위가 네. 관객들과 밀당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관객들이. 맞아요. 그 대단한 네. 그 파머 파탈적인 감독이다. 맞아요. 이런 매력을 지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인물이 하트 시그널 2의 김현우 씨거든요. 하트 시그널 찐팬. 김현우 씨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트 시그널 2를 이제 제대로 보기 전에 그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타면서 러닝머신 타면서 그냥 듣지는 않고 보기만 하면서 처음 김현우 씨를 봤는데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그쵸. 오히려 김현우 씨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맞아. 약간 데이비드 베컴 같은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죠. 근데 김현우 씨가 보면은 방금 밀당 말씀하셨는데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맞아. 예를 들면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 같이 그냥 이런 멋없는 애들은 물어본 거에 일단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밥 먹었어. 난 뭐 먹었어? 오징어 덮밥 7,000원짜리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묻은 거 가격까지. 김현우는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식사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너는 다 먹고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한 번에 그런 걸 이렇게 되받아치는. 근데 시각적으로는 사실 김현우 씨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다니죠. 그치. 이런 데서 오는 일종의 인간 왕가위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알 듯 모를 듯한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 부분이 이 영화의 매력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김현우 같은 사람의 자꾸 매력을 느끼는 그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연애에서 밀당이 필요한 이유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알면 재미없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참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그치 맞아요. 좀 얄궂은 부분이 있어. 얄궂은 거지.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막 제어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거 알겠는데 너무 친절한 순간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게 참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슬프고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제가 원우 씨가 김현우 얘기하니까 김현우 씨 같은 사람은 아까 원우 씨가 그런 얘기를 잘했는데 식사 뭐 먹을 거예요 하면 식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조금 본인이 통제를 하는 것과 이게 또 좀 잘못 받아들이시면 뭐 불친절한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쵸. 여러분 이거 듣고 괜히 튀려고 막 관심 받으려고 뭐 식사 뭐 하실 거예요 했는데 막 왜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잘못하면 약간 부적응자로 취급받을 그냥 블라인드에 글 올라와요. 그냥 오늘 개황당한 경험함 이러면서 그냥 블라인드에 올라와. 말을 걸어줄 수가 없다니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잘 조심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옷이 있는 거죠. 본인에게 맞는 옷과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때 그렇지. 가능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가위를 따라한 영화 감독들이 정말 몇백 명이 있었지만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죠. 이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사실 왕가위보다 더 미장센을 연출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갖고 있는 어떤 품결 이런 것들은 흉내가 안 되거든요. 맞아. NFT로도 복사가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되는 과정이 결국은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폭이 있는데 저는 그 채널링이 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다 보면 저도 뭐 좋아할 수도 있겠고 이것으로서 화양연화를 마칠까 하다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네네. 좀 길어질 수도 나도 있는데. 질문 있는데. 그래요? 저 되게 내용적인 좀 웃긴 사소한 질문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양조위 부인이랑 그러니까 양조위가 부인이 좀 약간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약간 눈치를 좀 채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양조위 친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병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니네 와이프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조세프님은 만약에 친구 부인의 외도를 봤다면 네. 이거 친구한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아병처럼 하실 것 같아요? 친구와의 친분의 정도인데 아병과 양조위처럼 그 주모처럼 네. 엄청 가까워요. 네. 그러면 그냥 저는 어떤 남자랑 외도다랄 그거 단정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 봤다? 야 너 뭐 누구랑 가더라? 뭐 누구랑 남동생인가? 가더라?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전달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친구의 와이프와 친한 게 아니라 친구랑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거기서의 리스크라는 건 그 친구랑 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왜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친구랑? 혹시나 그 네. 친구 입장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약간 불륜이 아닌데 저한테 불륜이었던 것처럼 네가 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친구의 부인이 친구의 와이프가 진짜로 바람핀 게 아니야. 뭐 혹은 진짜 이상한 관계가 아닌데 내 뉘앙스를 그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나한테 내 와이프를 욕보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하면 오히려 내가 그 친구랑 멀어질 수 저는 있다. 그냥 거기서 욕만 먹을 수 있는 관계죠. 근데 뭐 조세프님이 사실은 여간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보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요한 건 저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의 가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저를 이상하게 그렇게 의심하고 몰아붙인다면 그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거기까지인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뭐 부인이나 이분을 막 매도하고 막 이렇게 뭐 외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알아보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의 자유다까지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친구를 사랑하면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그 친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론은 좀 다른데 저는 결혼이냐 연애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연애면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안 친한 친구면 얘기 안 해요. 뭐 조쿠나 셰프 정도 되는 사람이나 이러지 않으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저도 그 친구의 범위에서는 원우 씨랑 비슷해요. 맞아요. 그건 저랑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고민을 하는 전제는 바람인 게 사실 확실하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남자랑 뭐 진짜로 이거는 외도 정황이 확실한 걸 내가 봤어. 예를 들어 모텔을 들어가. 거기다 나오는 걸 내가 봤어. 손 붙잡고 키스하고 들어갔어. 맞아. 들어가는 걸 맞아. 키스하는 걸 봤어. 이런 식으로까지 확실해요. 그냥 내가 본 장면 그 자체가 외도야. 그러면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결혼이면 얘기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제 뭐 지난 에피소드쯤에서 얘기했었던 결혼과 연애의 뭐 차이일 수도 있는데 결혼한 커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조시프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해요. 이게 저는 최근에 그 뭐 우리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 그 아오리 씨가 최근에 뭐 아올리 씨가 뭐 이혼하시고 그런 그 과정에서 그분의 전 남편 되시는 분이 뭐 그런 정황이 있을 때 그 아오리 씨의 수많은 팔로워들이 사진을 보내고 이랬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 심리가 얄궂은 걸 뒤틀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팔로워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오리 씨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에서만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전 꼭 그렇지 않는 이 세상에, 물론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남의 불행을 보고 묘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요소 자체를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내가 고민해 보겠지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요새는 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나누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분명히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를 내가 좀 더 배려해서 내가 그 친구의 되게 큰 불행의 요소를 네. 이게 사실 내가 말 안 해도 언젠가는 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몇 시간 지나서 썰물이 다가오면 누가 옷 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저거는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굳이 그 계기를 저로 인해서 만드는 그 업보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질문할게요. 네. 원호 씨는 그 상황에서 친구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는 굳이 친구가 그걸 말해주길 바라지 않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저랑 네. 그러면 맞네요. 저는 저한테 말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 상황을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걸 최대한 빨리. 예를 들어 그 어떤 그 유명인이 네. 뭐 사람들의 어떤 제보를 받는다던가 네네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제가 저랑 이제 친구로서 네. 뭐 아주 뭐 저와 동일한 친밀감은 느끼지 않아도 우리가 네. 그건 서로가 지내다 보면 알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원우 씨한테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전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네. 그 문제를 알고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전 그렇게 문제를 이제 밝히 아는 게 전 먼저거든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원우 씨는 또 원우 씨의 또 그 생각도 또 일리가 있죠. 이게 약간 회피형과 네. 뭐 그 직면형의 네. 차이일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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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것도 약간 저와 원우 씨의 좀 네. 차이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네. 얘기할게요. 전 눈 감을게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이런 의심 섞인 질문까지 서로 던지고 나서 근데 이 질문을 오히려 좀 던져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래 이걸로 끝내기는 좀 아쉽다. 좀 이상한 사람들 같잖아. 그래서 원호 씨 인생을 돌아볼 때 네. 삶이 꽃이 되는 순간 화양연화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내 삶의 화양연화. 네. 오 너무 어렵나? 근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일단 그 얘기를 딱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는 꼬마 때였는데 일요일에도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학교 가서 애들이랑 놀고 막 누가 누구랑 좋아하고 막 이런 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막 네. 나를 좋아하는 애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애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하루하루 설레면서 학교를 다녔었던 그 기억이 사실은 저의 청소년기를 지탱해줬었던 매우 사실은 제가 청소년기 고등학교 이후로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 내면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좀 지탱해줬었던 감수성에 되게 큰 역할을 했었던 시기예요. 그때가 저의 화양연화 중 하나인 것 같고 그거를 제외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되게 좀 좋은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와, 인생에서 봤을 부럽다. 때 네. 이렇게 뭐 물론 제가 엄청난 뭐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네. 명예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큰 마음의 걱정 없이 예를 들면은 저도 최근에는 일이 좀 많아져서 그렇긴 한데 녹음 준비할 때 그다음에 녹음하러 오는 저희가 주로 토요일날 녹음하는데 금요일에는 진짜 영화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얼마나 사실은 사치스러운 인생이야. 그치. 영화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 깊게 고민하거든요. 막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이 방송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지만 저의 그런 화양연화의 일부 물론 나중에 가면 저희가 이런 얘기 사실은 평소에도 틈틈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중에 저희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얼마든지. 네. 뭐 10년을 못 채울 수 있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그래도 지켜나가고 싶은 이유가 사실 그런 빛나는 빛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녹음을 하는 그 과정 안에 우리의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방송이라서 뭐 거칠어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화양연화의 일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호시라는 방송이. 조세프님은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에 대해서 조세프님 삶의 화양연화는 언제인 것 같아요? 제 삶의 화양연화는 네. 사실 젊을 때가 네. 빛나던 순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그때가 새로운 것들을 막 자꾸 만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첫사랑 못 잊는다 하면은 다 잊죠. 다 잊어요. 근데 네.
그 첫사랑에 느꼈던 감정들, 그렇지. 그 첫 감정을 못 잊는 거고. 네. 저도 아까 6학년 때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사실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2019년에 돌아가시고 제가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제가 뭐 몇 에피 전에서 저의 그렇죠.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제가 고민. 그러고 얼마 안 돼서.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더 삶에서 몰아치듯이 저에게 어려운 일들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그래서 참 그 아버지랑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아버지의 부재를 슬퍼하는 게 아버지의 부재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나의 외로움일 확률이 되게 높다. 내가 뭔가 안기고 물어볼 수 있는 존재의 부재인 거다. 이거는 이런 생각까지도 이르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유머러스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를 이제 목욕을 시켜줄 때 아버지가 약간 유머러스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있을 테니까 너가 움직여. 네가 와서 네가 부벼. 그때가 나오게. 너무 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얘기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절의 그 기억, 그 기억이 저한테 되게 큰 그 삶에서 되게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는 거죠. 너무 따뜻한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그 전기면도기를 보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어릴 때니까 아빠 죽으면 그거 나 주라고. 유산으로 내가 전기면도기를 내가 꼽았었어.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엽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제가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전기면도기 쓰면 자꾸 두드러겨 나요. 근데 쓰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6, 7개월 전에 이제 아버지 뭐 면도하시기도 어렵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날면도기는 원래 안 쓰셨고 쓰시던 전기면도기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누나가 또 이제 아버지한테 좋은 걸 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누나가 이제 너 그거 갖다 써라. 아깝다. 이게 약간 저는 되게 슬픈 감정을 한번 써봤죠. 아버지 그 면도를 하고 나면 그 약간 채취가 남거든요. 전기면도기에도. 아버지 우리 아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좋은 거여서 그런지 두드러기 안 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내가 한 30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물론 그때는 진지했지만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지만 진짜로 나한테 30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전기면도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이상하지만 그 어린 시절, 그 유년 시절에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게 그 기억이 그 자양분으로 내가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힘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아버지와의 추억이나 가족의 추억이 결국은 내 삶의 화양연화이자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닐까. 너무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이거. 재밌죠. 이렇게 하고 이번 영화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좋습니다. 뭐 좋은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 내일이 4월 1일이잖아요. 이제 장국영 배우의 20주기가 마침 또 뭐 우리가 왕가희 감독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또 장국영이라는 배우도 진짜 홍콩의 전성기를 딱 살다가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가신. 홍콩과 함께. 그거 자체가 또 화양연화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혹시 조 셰프님 뭐 클로징 멘트 같은 거? 뭐 사실 고민은 안 했는데 여러분의 화양연화에 호우 시절이 여러분의 화양연화이길 바라는 건 너무 언감생심이고 여러분의 화양연화를 호우 시절에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잎처럼 함께 뿌려주셨으면. 흩날려 주시면 현실이 시궁창이어도 그곳에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영화에서 뵙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